못 베어먹은 년 같으니라고.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대?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와 뺨을 내리치는 소리가 적막한 동네에 세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신 3개월 차였던 며느리의 뺨이 금세 새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박영숙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험금을 불리고 어렵게 만든 10억 원 어치의 금괴였는데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금고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밤 맨발로 밖으로 쫓겨난 며느리는 간곡하게 애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뱃속에 아기까지 잃게 되었죠. 병원 침대에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한 줄이 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의 사연을 나누는 곳 금빛지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며느리 윤정희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영숙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늘 정희를 투명인간 혹은 가정부 취급했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 박영숙의 눈에 정희는 여전히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아침 6시 정희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정희는 결혼 초부터 영숙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희가 어떤 음식을 해도 영숙은 한 번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어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인데다가 전문대 출신인 며느리 정희는 품격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식탁을 차리고 나자 어느덧 시계 바늘은 7시를 가리켰습니다. 늘 그렇듯 영숙이 칼같이 시간에 맞춰 안방에서 나왔어요. 정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영숙은 식탁을 훑어보더니 반지를 돌리며 말했어요.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간은 늘 하던 대로 맞췄어요. 하지만 영숙은 매번 정희가 차린 음식을 지적했습니다. 밥이 질다, 김치가 시다, 국이 싱겁다. 그녀의 얇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건 차가운 훈계뿐이었어요. 영숙의 큰아들이자 정희의 남편 지우는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이 살얼음판이지만 이런 공기가 항상 익숙했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며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폭력적인 공기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우는 늘 그렇듯 아내의 슬픈 시선을 일부러 못 본 채 했습니다. 그 순간 고요한 식사 시간을 깨면서 집 대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영숙의 둘째 며느리 서유리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리는 손에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영숙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유리는 결혼 초부터 영숙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춰왔습니다. 유리 왔구나.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백합 좋아하신다고 한 게 생각이 나서요. 꽃집 지나다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얘가 참 돈 아까운데? 영숙의 입에서는 걱정이 흘러나왔지만 눈빛은 고마움과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유리는 그리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지만 주 3회 정도는 시어머님 영숙의 집을 꼭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늘 작은 선물이나 안부를 챙기며 시어머니 영숙의 마음을 샀어요. 유리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자세를 꼿꼿하게 고쳤습니다. 형님, 아침 드세요? 유리는 정희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동서는? 아직이요. 형님이 만든 거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유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정희는 그 속에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유리는 늘 그래왔듯이 정희를 등지고 영숙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정희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어머님, 요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강좌를 연대요. 어머님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같이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내가 배우기엔 너무 나이가 많지 않니? 아니에요. 아직 젊으세요. 무엇보다 어머님처럼 교양 있으신 분이 꽃꽂이까지 섭렵한다면. 영숙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유리는 영숙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교양, 품격, 멋. 그런 단어들이 영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형님도 같이 배우실래요? 유리가 정희를 보며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가 무슨 꽃꽂이니? 이게 무슨 꽃인 줄 알긴 할까? 정희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넌 집안일이나 해라. 영숙이 빈정대면서 말했어요. 아, 그렇죠. 형님이 하루라도 집안 살림을 놓으시면 티가 정말 많이 날 것 같아요. 유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희는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읽었습니다. 너는 교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침을 마친 뒤 유리는 백합을 들고 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예쁜 화병도 하나 사왔어요. 어머님 침대 옆에 둘게요. 그래, 유리가 해줘. 유리는 백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보았어요. 유리는 안방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세탁기에서 젖을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무릎을 꿇어 마룻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유리가 한참을 영숙과 수다를 떨다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청소 중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동서. 거의 다 끝났어. 형님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는 살림을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밖에서 돈 벌고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유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유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청소를 이어가며 유리와 정희의 대화를 자연스레 듣게 됐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요즘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정말? 태훈이가? 태훈은 영숙의 자랑거리였어요. 둘째 태훈은 첫째 지훈보다 훨씬 똑똑하고 맹랑한 구석이 있어 어릴 적부터 늘 성적도 우수한 덕에 결국 변호사가 되었어요. 태훈은 최근 들어 매스컴에 소개될 정도로 승소를 많이 하는 변호사였어요. 영숙은 그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죠. 네, 여당에서 국회의원 출마 제의가 들어왔대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숙은 평생 명문가를 동경했고 자신의 집안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길 원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우리 집안에서 정치인이 나온다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태훈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유리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걸레를 짜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유리는 늘 이랬습니다. 영숙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했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났어요. 정희는 사실 임신 10주 차였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어요. 먼저 축배를 들다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안정기가 오면 그때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식사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 영숙이 말했습니다. 유리는 벌써 아이를 가졌대. 그 애는 참 누구와 다르게 복도 많지. 영숙은 흐뭇하게 웃으며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유리 정말 우리 집 며느리 다 됐네. 어머님,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그럼 몸조리 잘해야지. 정희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정희도 좀 노력해야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영숙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는 정희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우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정희는 혼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박지우는 이미 출근했고 시어머니 박영숙은 아직 안방에 계셨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입덧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싱크대에 이마를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안정기니까 좀만 참자.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둘째 며느리 유리였어요. 정희는 요즘 유리가 부쩍 집에 자주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고급 한과 세트를 양손 가득 사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계세요?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한과 상자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응, 동서. 어머니 안방에 계셔. 아, 그래요? 근데 형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헬쑥해지셨네요. 응, 괜찮아. 정희는 혹시나 임신한 걸 들킬까봐 짧게 대답하고 유리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영숙은 안방에 있는 1인 안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유리가 들어오자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유리 왔구나. 빈손으로 오지 또 뭘 그렇게 사왔어. 어머님 한과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생각나서 종류별로 사와 봤어요. 유리는 한과 상자를 예쁘게 펼쳐 놓았어요. 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정희도 며칠 전 영숙을 위해 떡을 사왔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런 건 살 찌니까라며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형님, 차 좀 가져다 주실래요? 유리가 웃으며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차를 우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영숙과 유리는 이미 다른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리야, 요즘 태훈이 정치 쪽은 어떻게 돼가? 잘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당 지도부 분들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네. 정말 기특하다. 영숙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대화 속에 정희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 정치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대요. 태훈 씨가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억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 정도면 꽤 큰 돈이네.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유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빛이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거실 좀 닦아드릴게요. 형님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유리야,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정희가 하면 되지. 괜찮아요. 어차피 점심 전에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유리는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유리는 청소를 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창틀에 먼지가 좀 쌓였네요. 형님,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유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침에 분명 청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어요. 여기요, 보세요. 영숙이 일어나 창틀을 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희야, 청소 좀 제대로 해. 구석구석 신경 써야지. 임신했다고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괜한 말 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동서. 동서 말이 맞아요. 정희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유리는 거실을 대충 닦은 뒤 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안방도 환기 좀 시켜드릴까요? 요즘 날씨 좋은데 이불 좀 털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잠깐만 해줘. 내 손이 야무지니까. 유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쪽을 힐끗 봤어요. 유리는 한참 동안 안방에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물컵을 들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유리는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봤어요. 유리가 잠깐 옷장 쪽을 돌아보는 모습을요. 금고가 있는 곳이었어요. 유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옷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금고 주변을 살살 더듬었어요. 숫자 버튼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 하는 거지? 바로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유리야, 물 좀 가져다 줄래? 유리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유리는 재빨리 이불을 툭툭 털며 안방을 나왔습니다. 정희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아, 형님. 유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어요? 방금. 어머니 물 드리려고. 아, 그러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유리는 정희에게서 물컵을 받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가 금고를 보고 있었어. 잠시 후 유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불도 털고 창문도 열어뒀어요. 금고도 좀 닦아드렸는데 먼지가 좀 쌓였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유리야. 그 금고는 아버님이 남기신 거라 소중한데. 알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닦았어요. 영숙은 유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유리야, 근데 금고 비밀번호 혹시 기억해? 아니요, 어머님. 전 모르는데요? 아, 그렇구나. 혹시나 해서. 청소하다가 잘못 눌렀을까봐.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큰 며느리 정의를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밀번호는 0-8-2-4야. 아버님 생신이지. 혹시 모르니까 너도 알아둬.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알아야 하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꼭 기억해 둘게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날카롭고 계산적인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한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다니. 정희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금고는 영숙이 누구에게도 함부로 만지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정희는 금고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그것을 닦았고 비밀번호까지 알게 됐습니다. 유리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훈 씨 먹을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또 올게요, 어머님. 형님, 또 봬요. 유리는 본인의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섰어요. 유리가 나가자마자 영숙은 소파에 앉아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도 유리 좀 본받아. 저렇게 자주 와서 안부도 챙기고. 너는 같이 살면서도 내가 한과 좋아하는 줄도 몰랐지. 죄송해요,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쯧쯧 혀를 차고 이내 한숨을 쉬며 TV를 켰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정희는 저녁 식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동서가 왔었어. 응, 그래. 지훈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 안방에서 금고 쪽을 계속 보더라고. 그래? 청소하다가 그랬겠지 뭐. 그런데 어머니가 유리한테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 지우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정희를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나도 몰라.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라고 하시더라. 지우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유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정희야, 괜한 의심하지 마. 유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지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우는 늘 이랬어요.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못 본 척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늘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리가 금고를 바라보던 눈빛, 비밀번호를 들었을 때 입술을 깨물던 모습.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임신석 달차, 요즘은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졌어요. 아침 내내 청소를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주무르며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저녁 준비해야지. 바로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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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금고 여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이 안방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없어. 금이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금괴가 3개 다 없어졌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금고 안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3개. 3개가 다 있었는데? 어머니, 혹시 다른 데 옮겨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여기 말고는 안 둬. 누가 가져간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금괴는 고인이 된 시아버지가 남긴 순금 10kg짜리였어요. 3개면 약 1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IMF 때 회사를 잃을 뻔했던 시아버지가 은행은 믿을 게 못 된다며 실물로 바꿔둔 집안의 마지막 자산이었어요. 그 금이 사라진 건 이 집의 생명줄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보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래. 지훈이한테 전화해야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어요. 영숙은 다시 둘째 아들 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훈도 받지 않았어요. 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도둑이 들었나? 문은 잠겨 있었잖아요. 어머니, 그럼 이 집 사람 중에 누군가 열었다는 거잖아. 영숙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숙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전 금고 비밀번호도 몰라요. 지훈이가 알려줬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여보는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서유리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유리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영숙은 유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유리야, 큰일 났어. 왜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유리는 놀란 듯 영숙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금고에 있던 금이 없어졌어. 3개 다. 유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집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없잖아. 유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님 빼고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 그리고 저. 혹시 형님도 아세요? 아니, 정희는 몰라. 그럼 이상하네요. 도둑이 들 리도 없고. 유리는 정희를 슬쩍 보더니 다시 영숙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 일단 집안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어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그럼 방들 좀 확인해 보자. 영숙은 먼저 거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리는 30분 거리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시댁에 급한 일 생겨서. 응, 자기 방 확인 좀 해봐 줄래? 잠시 후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엔 없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층을 올려다봤어요. 정희 방도 확인해야겠어. 형님네 방만 확인 안 하면 모두가 찝찝할 거예요. 그냥 의뢰일 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님. 유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방에는 없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할 수 없이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영숙과 유리가 뒤따랐습니다. 정희는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봤죠? 제 방엔 없어요. 영숙은 침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침대 밑도 봐. 정희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먼지만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직접 손을 뻗어 침대 밑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정희는 그 주머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금괴 1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전 처음 봐요. 그럼 이게 내 방 침대 밑에서 어떻게 나와? 몰라요. 누가 넣은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형님,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몰라요. 이거 내 거 아니라고요. 영숙은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어요. 금을 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 윤정희. 이게 뭐야? 내가 금을 팔았어? 아니에요. 전 금을 판 적 없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믿지 않았어요. 유리는 영숙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형님 얘기도 들어봐야죠. 무슨 얘기를 더 들어? 증거가 여기 있는데. 하지만 형님이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요. 유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희는 그 속에 독을 느꼈습니다. 유리는 겉으로는 정희를 감싸는 척하면서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사람이 형님 방에 이걸 숨긴 건 아닐까요? 누가 그런 짓을 해? 이 집에 도둑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그럼 형님이 한 거밖에 없죠. 유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서, 당신이 한 거죠? 뭐라고요? 유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유리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어머니, 동서가 제 방에 이걸 몰래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유리가 왜 그래? 유리는 그럴 애가 아니야. 저도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못 베어먹은 년 같으니라고. 닭. 영숙의 손이 정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렸어요. 땀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훔쳤으면서 이제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어머니. 썩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영숙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리는 영숙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유리야, 미안해. 내가 이런 꼴 봐서.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도 억울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유리는 정희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승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배를 감싸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전 임신했어요. 3달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정희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믿지 않았어요. 임신?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빠져나가려고? 몸도 약하고 복도 없는 애가 무슨 집안 복이 되겠니? 거짓말 아니에요. 당장 나가. 내 같은 도둑년이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정희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주저앉아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팠어요. 정희는 비명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핏기가 느껴졌어요. 안 돼. 제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임신부인데 배가. 정희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사흘 뒤 정희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새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제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유산이었어요. 정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텅 빈 배를 만졌어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남편 박지우는 한 번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 일단 시간 좀 두자. 지우는 누워있는 정희를 외면하면서 끝내 병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지훈이 나간 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무엇을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마음 한켠에 간직하던 번호를 꾹꾹 눌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곤 전송 버튼을 꾸마이너스 눌렀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죽도록 미웠던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인이? 아버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희야, 어느 병원이니? 내가 그리로 당장 가마. 윤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알았다. 기다려라. 이 애비가 가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물을 주르륵 흘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실까? 이번에도 또 늦게 오시는 건 아닐까? 정희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건 친언니 유희가 죽은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정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언니 유희가 집으로 돌아오다 트럭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언니, 눈 떠. 제발 눈 떠. 정희는 피범벅이 된 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당장 수술동 의서가 필요했지만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버지 윤성호는 그 당시 모시던 의원님의 선거 유세를 돕느라 연락을 미처 받지 못했죠.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곧 전화가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요?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정희는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희의 휴대폰으로 27통의 전화가 왔고 정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어요. 아빠, 제발 받아주세요. 언니가 죽어가요. 제발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윤성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병원 복도를 뛰어왔지만 이미 뇌출혈 수술의 골든타임 2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윤성호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니 유희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흘 후 차가운 시신이 되어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정희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늦게 와요. 언니 살릴 수 있었는데. 아빠가 제때만 왔어도 언니는 안 죽었어요. 아빠가 언니를 죽인 거예요. 윤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전에도 정희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엄마가 안말기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아버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어서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엄마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안 와. 엄마,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제발.
하지만 엄마는 정희의 손을 한번 꼭 쥐고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윤성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윤성호는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희는 엄마와 언니를 잃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이 먼저고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정희는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3년 전 박지훈과 결혼할 때도 시댁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혼주석을 텅 빈 채로 비워둔 채 초라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아빠는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지금 아기를 잃고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정희는 더 이상 혼자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서 10년 만에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쾅 하고 벌컥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윤성호였어요. 검은색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서 한쪽으로 늘어져 있었으며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셔츠기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개인 보좌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성호는 병상에 누운 정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딱 멈췄어요. 헬쑥하고 창백하고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와락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면 절대 울지 않겠다고, 강한 모습만 보이겠다고, 눈물은 절대 보이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는데 그 모든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흘러나오는 눈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으아앙. 정희는 목 놓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윤성호는 한참 동안 정희를 토닥인 후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침대 난간에 놓인 진료기록표를 집어들고 오래오래 들여다봤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유산 마이너스 임신 12주 원인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과다출혈. 윤성호는 기록표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눈을 꽉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많이 늦었구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내 손주도 지켜주지 못했어. 또 윤성호는 안경을 벗어 눈을 닦았어요. 6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체면도 다 내팽개치고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계속해서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늦게 두진 않겠다. 절대로. 윤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후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세월에 대한 뼈아픈 참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정희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녀는 한참 동안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성호는 정희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고 절도 누명을 썼다는 게 맞나? 네.
시댁 사람들이 내 방에서 금괴를 발견했고 그걸로 너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웠나? 네, 근데 아버지, 전 맹세코 금을 훔치지 않았어요. 하늘의 맹세코 정말이에요. 전 그런 짓 절대 안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안다.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리 절대 없다는 거 아빠가 안다. 윤성호는 보좌관에게 눈짓을 했어요. 보좌관은 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내가 문자를 보낸 뒤 내 보좌관들을 총동원해서 이 일을 밤새도록 조사했다. 정말요? 증거는 전부 여기 다 있다. 누가 금을 훔쳤는지, 누가 내 방에 그걸 몰래 숨겼는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영수증을 조작했는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윤성호는 서류 봉투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나와 함께 내 시댁에 가자. 내가 전부 정리해주마. 그놈들 전부 무릎 꿇려놓고. 아버지. 속죄는 나중에 정식으로 하마. 우선 이 일부터 확실하게 바로잡아야겠구나. 윤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진작 연락 안 했냐고? 왜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냐고 물으실 줄 알았어요. 윤성호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널 볼 면목이 없어 너에게 연락할 용기가 안 나더구나. 비겁한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엄마 죽을 때도 유이가 죽을 때도 난 그저 일이 먼저였지. 가족보다 내 일이 먼저였어. 윤성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난 아빠 자격이 없었다. 유이한테도 너한테도 네 엄마한테도 난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어. 정희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전 혼자 못 살았어요. 전 약했어요. 괜찮다. 이제 내가 있다. 아빠가 있다. 윤성호는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유이 장례식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빠는 언제나 늦게 와요.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칼처럼 박혀서 10년 동안 하루도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유이가 날 원망하는 꿈을.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아버지. 윤성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10년 동안 못한 아빠 노릇 이제라도 해야지. 늦었지만. 윤성호는 안경을 다시 쓰고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국회 본회의고 뭐고 전부 다 취소하라고 해. 의원님, 내일 중요한 법안 표결이. 취소하라니까. 내 딸이 더 중요해. 내 딸이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윤성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외쳤어요. 보좌관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성호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푹 쉬어라.
내일은 내가 직접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아니에요. 저도 갈게요. 제가 꼭 봐야 돼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래야 제 한이 풀려요. 그래. 알았다. 윤성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애비가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마.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성호는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아빠가 아빠 노릇하마, 딸아.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텅 빈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정말 오셨어. 이번엔 정말로. 늦지 않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병원 앞에는 윤성호가 직접 운전해온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단정하게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연하게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윤성호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됐니? 네, 아버지. 아빠가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30분 뒤 시댁 골목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나란히 우렁차게 멈춰 섰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놀라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어요. 저게 뭐야? 국회의원이라도 온 거야? 앞차에서 윤성호가 위풍당당하게 내렸고 뒷차에서 보좌관 2명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정희도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박영숙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영숙은 정희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 기어들어왔니? 도둑년이. 내 같은 도둑년이. 난 도둑년이랑은 같은 하늘 아래 못 산다. 내 아들이랑도 당장 이혼해. 당장. 영숙이 흥분해서 거품을 물며 정희에게 또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희 뒤에 가려져 있던 윤성호가 앞으로 나오며 영숙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윤성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윤성호를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부들부들 떨며 움츠렸어요.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데? 윤성호는 명함을 꺼내 영숙의 가슴팍에 탁 소리가 나게 붙였습니다. 윤성호입니다. 영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뒤로 휘청거렸어요. 국회의원 윤성호 국회 정책위원회 의원. 설마. 윤성호. 국회의원님? 네. 정희 아버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숙은 윤성호와 정희를 번갈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정희가 의원님 따님이라고요? 때마침 시어머니 집에 와 있었던 둘째 며느리 서유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윤성호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굳으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와장창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윤성호는 영숙에게 차분하지만 무시무시하게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골목에서 이야기할까요? 이웃들 전부 다 보는 데서요? 어느 쪽이 좋으시겠습니까?
영숙은 황급히 허둥지둥 문을 열어주었어요. 윤성호는 거실로 성큼성큼 위압적으로 들어가 소파 한가운데에 털썩 앉았고 보좌관은 탁자 위에 검은색 서류 봉투를 쿵 소리가 울리게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엔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렀어요. 영숙은 소파 끝에 조심조심 앉았고 유리는 벽에 붙어서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벌컥 열어 첫 번째 서류를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금은방 CCTV 캡처 사진이 A4 용지에 선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서유리가 금괴 3개가 든 가방을 금은방 직원에게 건네는 모습이었고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1613 강남구 대치동 금은방. 영숙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이 뒤집어질 듯 커지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윤성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두 번째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거래 명세서였어요. 판매자 서유리 품목 순금 10kg 3개 거래 금액 10억 2,750만 원. 이건 금은방과 은행에서 확보한 거래 기록입니다. 서유리 씨 명의 계좌로 10억 2,750만 원이 입금됐고 그날 오후 5시 그중 8천만 원이 박태훈 씨 명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시간, 날짜, 계좌번호 전부 여기 명백하게 다 있습니다. 유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윤성호는 세 번째 서류를 꺼내 탁자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골목 방범 CCTV 사진이었어요. 유리가 천 주머니를 들고 시댁 대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4장의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희방의 금괴와 조작된 영수증을 몰래 숨긴 증거입니다. 골목 입구 방범 CCTV에 서유리 씨가 천 주머니를 들고 이 집에 밤 11시에 몰래 들어왔다가 6분 만에 나간 게 전부 다 찍혔습니다. 윤성호는 서류를 탁 덮고 영숙을 똑바로 칼날처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제 딸이 금을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렇게 확실한데도 말입니까? 거실은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유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동서,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제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어요? 말해봐요. 유리는 흐느끼기만 할 뿐 앙담은 입술을 끝내 열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태훈 씨가 지역구 정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불법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고 서유리 씨가 시어머니의 신뢰를 악용해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 3개를 몽땅 훔쳐 팔았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윤정희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최종 파악됩니다. 영숙은 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리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유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태훈 씨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희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정희가 아기까지 잃게 만든 거야. 내 입으로 말해봐. 어서 말하라고. 영숙이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유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을 치며 울기만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박지훈과 그의 동생 박태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사와 사무실에서 비서를 통해 급히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무슨 일이? 지우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윤성호는 지훈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아버지 윤성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은 윤성호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비틀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윤성호 의원님? 그렇습니다. 탁자 위 서류부터 보시지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그리고 점점 더 창백하게 변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태훈도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푹 떨구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성호는 침착하게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책임은 이 집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묻도록 하지요. 윤성호는 태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어요. 정치 임무는 접으식의 정치를 하기에는 자네 부부가 너무나도 허접하고 더럽군. 정치권에서 자네를 스카웃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걸세.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지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호는 유리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유리 씨. 유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 얕은 수작으로, 그 더러운 수작으로 내 딸을 모함한 법으로 크게 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정의가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쯤에서 그만두려 합니다. 다만 윤성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의에게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어서. 유리는 떨리는 몸으로 정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정희는 유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동서를 용서 못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윤성호는 사위 박지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신 아내가 누명 쓰고 이 집에서 비 맞으며 쫓겨날 때 자네는 잠자코 보고만 있었나? 한마디도 안 했나? 가만히만 있었나?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비 맞으며 쓰러져서 내 소중한 손주를 잃을 때 자네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말해보게. 지훈은 정의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지훈 씨. 전 이제 정말 지쳤어요.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다시 한 번만. 제발.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한테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윤성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그리고 위압적으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제 딸에게 한 짓 평생 잊지 마십시오. 평생 기억하십시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차갑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우연이라도 다시는 안 뵈었으면 해요. 정희는 윤성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영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정희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희야, 정희야, 제발.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텅 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윤성호는 앞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이제껏 아빠 노릇 못한 건 평생 속죄하면서 삼아. 이제는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다. 부녀는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부녀 관계가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듯 구름이 걷히고 하늘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또 꿈을 꿨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정희는 텅 빈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커튼 사이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작은 원룸에 가득 찼어요. 정희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골목이 보였어요. 여기는 시댁도 친정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서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천천히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마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우는 옆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 다시 잘해볼 순 없는 거겠지? 네. 지훈 씨도 부디 잘 지내요. 정희는 도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렇게 3년의 결혼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윤성호가 강남에 마련해준 넓은 집도 거절했어요. 아버지, 혼자 살아볼게요. 온전히 제 힘으로요. 윤성호는 딸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윤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밤의 꿈은 괜찮니? 병원 검진일 놓치지 마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희는 문자를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정희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낡은 지갑, 그리고 아버지와 찍은 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햇살 좋은 날, 정희는 혼자 유유히 걷던 중 자주 지나치던 동네 베이커리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저기,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경력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은 정희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나와요. 새벽 5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얻은 일자리였어요. 새벽 5시 정희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베이커리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입고 밀가루 묻은 손으로 반죽을 치댔어요. 누르고 접고 또 누르고.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췄거든요. 아기 생각도 시댁 생각도 모든 게 멈췄어요. 정희 씨, 힘들면 좀 쉬어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한 끝에 정희는 제법 제빵사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베이커리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정희 씨, 우리 같이 일해요. 정식으로요. 월급도 올려줄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정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울어요. 정희는 처음 받은 월급으로 크림색 머그컵을 샀습니다. 손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정희는 그 컵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 컵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야. 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우연히 동네 아동복지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희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입양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정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혼자예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비혼 입양도 많이 늘었어요.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선생님은 정희에게 입양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희는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한참 동안 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정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상의할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정희야. 윤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도와줄게. 우리 정희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아빠가 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희 씨, 매칭된 아이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정희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4살 여자아이였어요. 커다란 눈망울에 까만 머리카락. 아이는 정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야, 인사해봐. 이분이 은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분이야. 정희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안녕, 은지야. 나는 이모야. 은지는 정희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이모, 예뻐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은지가 더 예뻐. 정말 예뻐. 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은지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은지는 점점 정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모는 나 좋아해요? 응, 엄청 좋아해. 그럼 이모 집에 갈 수 있어요? 정희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응, 우리 같이 살자. 은지야. 진짜요? 응, 진짜야. 은지는 정희 품에서 울었어요. 이모, 나 엄마 없어요. 이제 있어. 이모가 은지 엄마 할게.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해 겨울 정희는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은지는 새 집을 구경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정희는 은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은지 방이야. 어때? 방에는 작은 침대와 분홍색 이불 그리고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은지는 방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은지가 와줘서. 그날 밤 정희는 은지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오래오래 바라봤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은지와 함께해요. 인생의 사연을 나누는 곳 금빛지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금빛이 스며들 거예요.